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정부에서 중국인이 안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씩씩하죠? 동작을 듣고 착! 자꾸만 예. 어제부터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이 올랐습니다. 현수막이 내걸리고 벽보도 좀 붙으면서 조금씩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여권 실세들이 총출동한 광진을을 먼저 가봤다면 오늘은 또 하나의 격전지 여성 전직 판사들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의 논란입니다. 저희 딸은 그동안 아마 많이들 세상에 이야기가 회자돼서 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용법부를 어떻게 정치를 하냐. 그냥 한마디 하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정부에서 중국인이 안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위생 수칙 등 잘 지키셔서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호 2번 나경원 똑같이 달립시다. 사랑하는 딸이 씩씩하죠? 오늘은 격전지 동작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금 나경원 후보 논란 핵심은 그러니까 가족이 유서차 오른 게 아니라 이 딸의 코로나 관련 발언 때문입니까? 글쎄요, 일단 논란이라고 하는데 저는 논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코로나가 확산된 게 중국의 어떤 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이 크게 논란의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딸과 관련된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신여대를 다녔는데 문제는 입학 때 특히 가점을 줬다든지 나중에 이제 장애인 그 올림픽위원회 거기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그 따님이 이제 다운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논란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나경원 후보가 직접 이제 어떤 유세차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보이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의 문제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거는 우리가 그동안 누차 이야기해왔던 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 문제는 저는 논란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나경원 의원이 또 재차 반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현정 의원 의견이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안 막아서 전파가 됐다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단정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들 중에도 저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주장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적의 전체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는 그 대신 나경원 의원의 따님이 저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자유고 네. 또 저 자리에서 어쨌든 엄마를 위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 가지고 논란을 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논평하고 싶지 않고요. 네. 다만 그리고 나경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스페셜 올림픽 관련된 문제, 성신여대 입학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지금 사실은 이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예. 나경원 의원이 이제 거기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유에서 아마 딸을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주민들한테 유권자들에게 본인은 정당하고 잘못한 게 없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본인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는요. 본인 스스로만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동작으로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작을 듣고 그러면 착! 그만 살고 싶네. 첫날인데 심리일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예요. 고재영 차장. 네. 수차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후보인데 네. 최근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친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정말 피해자가 맞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참석한 그 이규진 전 대법원 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2017년에
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가 기획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대응하는 과정에 이수진 당시 재판연구관과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상의를 한 이 내용이 좀 알려지면서부터 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이 함께 뭐 상담하는 사이 아니었느냐,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종인 선대본부장은 정치적인 판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출마했다라고 했더니 또 이수진 후보는 정치적인 판사인 나경원 후보도 잘 새겨들을 것으로 믿는다. 뭐 이렇게 지금 맞불을 왔거든요. 뭐 판사 출신이 뭐 정계에 들어온다고 해서 정치적인 판사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뭐 누구든지 그 정치를 할 권리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이 판사로 있을 때 예.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정치인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판사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진 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나선다 하니까 정치적인 판사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거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이용한 거는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판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건 똑같지만 보는 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법농단의 피해자냐 아니냐, 그리고 뭐 딸을 어쨌든 선거에 이용했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동작들에 뒤섞여 있는데, 화면 한번 구장수장 같이 볼게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글쎄요, 오차 범위 내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접전 사항인 건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는 그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직전인 이 3월 30일에 실시가 됐고요. 이 표본 오차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접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조사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어제부터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인 4월 7일까지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초반 선거운동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후속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이 추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치로 네. 지금 뭐 접전이긴 한데 누가 우세 열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민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요동치는 민심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한 단면에서는 이수진 후보가 조금 앞서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을 거냐는 이 선거운동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좀 이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제 나경원 후보를 지원 사격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어제 이어 오늘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가 아니라 실업 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이 정부의 실적입니다. 거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실정입니다. 깡통이라는 단어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인천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위원장님. 근데 지금 메시지들을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거의 경제 심판론에 올인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간단하고 명료하죠. 지금 보면 뭐 깡통을 찰 지경이다. 그다음에 뭐 이 실업주도 성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제 이슈를 지금 이 선거에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 작년부터 이미 상당히 어려워져서 특히 성장률 자체가 작년 이미에서 당연히 1%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한테 떠넘기는 것인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했던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이지 이 코로나라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경제 이슈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짧고 간명한 어떤 구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깡통을 찰 지경이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말까지도 김종인 위원장은 뭐 수도권 유세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전례 없는 유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을 형제당이다, 자매당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당입니다. 그래서 꼼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는 분할계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 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됩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형제정당이었습니다. 각각 형제정당이 두 번째 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희망열차 두 번째 칸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 버스도 만들고 또 점퍼도 뒤집어서 입고 이게 글쎄요, 뭐 우리가 굳이 희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글쎄 이게 꼼수가 넘쳐나는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워낙 비례정당 난무하니까 누굴 찍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이 꽤 큰 문제로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문제죠. 사실 저런 모습을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비판마다 마땅해요. 지금 뭐 원희철 대표 같은 경우도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사무소의 운동원이 아니면 이름이나 번호가 적혀 있는 점퍼를 입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뒤집어 입는 거거든요. 또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1번, 5번을 한 차에다 저렇게 붙여놨으니 저게 어느 당입니까 대체? 저렇게 하면 국민들 볼 때는 이제 꼼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양당 다 정말 국민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요. 사과해야 되고요. 양비로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정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가 지금 저 쌍둥이 버스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한 그런 거 외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1, 5 써놓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걸 4월 15일로 읽는다고 볼 수는 없고 기호 1번과 5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1번은 더불어민주당, 5번은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은 그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야지 다른 당과의 연대라든지 뭐 특정 정당을 다른 정당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정 변호사님,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선관위가 과도하게 지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더 우선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술작품도 아니고요. 이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뽑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도 법이 정하면 그 한도 안에서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헌법 규정이. 꼼수가 벌써부터 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요, 법 여건의 다른 비례정당으로 좀 골치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연이틀 열린민주당 저격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의 정신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고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요, 이현정 의원님. 네.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전현직 대통령은 탈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하나의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속 지켜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양정철 지금 원장의 고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같은 파일을 나눠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앞번호 10번까지는 이제 그냥 시민 추천이라고 해서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당과 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공천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원래 민주당에서 영입한 사람들을 이제 공천해놨어요.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열린민주당의 상승세가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을 경우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얻을 수 있는 표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영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단적인 예로 그 더불어시민당의 14번이 김홍걸 후보입니다. 지금 잠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여론조사 결과는 12석, 12번, 12번까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그 14번이 이제 김홍걸 그렇죠. 후보인데요. 문제는 이제 황희석 후보가 열린민주당의 8번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열린민주당이 많이 가져버리면 사실은 이쪽 시민당이 적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의 표에 따라서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던 책임자들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정철 원장은 이거 아니다. 우리의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이쪽 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파이를 키운다는 의미로 긍정적이라고 속내는 비쳤을지 몰라도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가 잠식되고 결코 양정철 원장이 생각하는,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쪽 거 빼서 이쪽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양의 파일을 오히려 더불어시민당 걸 뺏어서 열린민주당으로 가져다가 보니까 당선자가 만약에 많아져 버리면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강욱, 김의겸 두 과거에 청와대 몸담았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들에게도 저렇게 양정철 원장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총선 이슈 관련 이슈 하나하나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많이 바꿔보겠습니다.